캐나다가 60조 잠수함을 독일에 넘긴 지 반나절. 한화는 K9도 청무도 캐나다에 걸어둔 모든 걸 조용히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잠수함을 놓친 건 한화인데 정작 얼어붙은 건 캐나다 경제였습니다. 여러분은 통쾌한 복수라고 부르시겠죠? 하지만 이 5개 사업은 처음부터 잠수함을 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풀이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손절이었던 겁니다. 한화가 왜 웃으며 짐을 쌌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 캐나다 동부의 헬리팩스 해군기지, 마크 카니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날 발표된 건 캐나다가 20년 넘게 굴린 낡은 잠수함 4척을 최대 12척으로 통째로 갈아 끼우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름은 CPSP, 건조에만 20조 원, 30년 유지비까지 더하면 총 생애주기 최대 60조 원 안팎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잠수함 함대 하나를 30년치로 통째로 새로 짜는 초대형 북책 사업입니다. 웬만한 나라 1년 북방 예산을 잠수함 몇 척에 쏟아붓는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60조짜리 문을 도대체 누가 여느냐? 유력 후보는 우리 한화오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니 총리 입에서 나온 이름은 독일 TKMS였습니다. 한화는 차순위, 그러니까 예비 명단으로 밀려났습니다. 한화 잠수함 탈락,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그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억울하실 겁니다. 성능으로 진 게 아니거든요. 캐나다가 내세운 이유는 딱 하나, 나토 동맹과 대서양 안보였습니다. 독일은 같은 나토 식구니까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실력으로 뽑는 오디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우리 식구로 내정자가 정해진 사내 공모였던 겁니다. 성능표를 아무리 잘 써내도 처음부터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한화오션의 잠수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에서 실전 운용 중입니다. 반면 독일이 내민 배는 아직 한 척도 물에 띄워본 적 없는 신형이었죠. 그런데도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또 우리가 밀렸네. 이렇게 분해하며 채널을 넘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표가 나고 딱 반나절, 밥 한 끼 먹고 돌아설 시간 만에 한화가 움직였습니다. 캐나다 땅에 걸어둔 사업들을 조용히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난 성명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그냥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오히려 더 서늘한 신호였습니다. 뉴스는 이걸 복수라고 불렀습니다. 잠수함을 뺏겼으니 열받아서 다 빼버렸다는 거죠. 통쾌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봅시다. 한화가 캐나다에 걸어뒀던 5개 사업, 이건 전부 잠수함을 우리한테 주면 하겠다는 조건이 붙은 약속이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조건부 MOU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계약서 맨 앞장에 잠수함 수주시라는 단서가 처음부터 큼지막하게 박혀 있던 거예요. 잠수함이 오면 켜지고 안 오면 꺼지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잠수함이 독일로 날아간 그 순간 이 5장의 카드는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었습니다. 한화가 홧김에 스위치를 내린 게 아니라 애초에 잠수함이라는 열쇠가 빠지면 저절로 잠기는 문이었던 거죠. 결국 한화의 철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처음부터 적혀있던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업 논리였습니다. 복수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손절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협상이 틀어지면 카니 총리가 한화와 다시 협상하겠다는 권리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한화는 완전히 쫓겨난 게 아니라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는 예비석에 앉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화가 짐을 싸자 캐나다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을 거머쥔 쪽은 분명 캐나다인데 정작 얼어붙은 건 캐나다 경제였거든요. 이긴 쪽이 웃지 못하고 진 쪽이 조용히 돌아서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런데 한화가 접은 카드가 정확히 몇 장인지 세어보면 캐나다가 왜 그렇게 떨었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화가 접은 카드는 정확히 5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카드를 한 장씩 펼쳐보죠. 첫 번째 카드는 철강입니다. 한화는 캐나다 알고마 스틸과 최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짜리 약속을 걸어뒀습니다. 이 중 2억 달러는 솔트 세인트 마리라는 도시에 구조용 강제 공장을 세우는 돈이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달러는 캐나다산 철강을 사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쉽게 말하면
공장도 지어주고 거기서 나온 물건도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날아가자 이 3,800억 원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굴뚝에 불을 지필 새 공장 하나가 도면째로 증발한 셈입니다. 강제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던 솔트 세인트 마리는 이름 그대로 철강으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새 일감이 통째로 날아간 거죠. 두 번째 카드, 군용 차량 합작입니다. 2026년 4월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이 캐나다 부품협회 APMA와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 현지에 생산하려던 무기가 4지였습니다.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이죠. 특히 K9은 폴란드와 호주, 이집트가 줄 서서 사가는 세계 판매 1위 자주포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을 아예 공장째 캐나다 동네에 지어주고 수출까지 뽑아먹게 해주겠다던 제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분 과반도, 사장 자리도 캐나다 몫으로 넘기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한화는 이걸 통째로 접었습니다. 캐나다는 남의 무기를 제 것처럼 파는 방산 강국의 문턱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세 번째 카드는 LNG, 그러니까 가스 사업입니다. 한화는 카나타 클린파워와 손잡고 BC주 프린스 루퍼트 앞바다에 바다 위 가스 공장을 지으려 했습니다. 규모가 연 최대 1,200만 톤, 총 1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8조 원이었습니다. 28조 원이면 이 영상의 주인공인 잠수함 사업의 절반에 맞먹는 돈이죠. 가스라는 게 원래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수십 년을 꼬박꼬박 실어 나르는 자동으로 돈이 도는 사업이죠. 이 거대한 가스 프로젝트도 계약서와 함께 덮였습니다. 캐나다 서부는 30년을 우려먹을 에너지 수출 파이프를 손에 쥐었다가 놓친 셈입니다. 네 번째 카드, 조선인력 양성입니다. 하나는 온타리오 조선소, 그리고 모호크 칼리지와 손잡기로 했습니다. 해군 훈련센터를 세우고 훈련선까지 함께 짓는 계획이었죠. 말하자면 배 만드는 기술자를 캐나다 땅에서 직접 길러주겠다는 겁니다. 당장 돈이 오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은 10년, 20년을 먹여 살립니다. 하나는 여기서도 조용히 발을 뺐습니다. 캐나다는 미래의 조선 일꾼을 길러낼 학교 하나를 통째로 잃은 셈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지금까지의 4장을 전부 감싸는 가장 큰 한 장이죠. 한화가 캐나다에 걸었던 투자와 교역 규모는 전부 합쳐 7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이었습니다. 기간도 2026년부터 2044년까지 무려 18년짜리 약속이었죠. 여기에 딸린 일자리가 해마다 22,000에서 25,000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먹여 살릴 일감이 매년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조 원과 일자리가 잠수함 발표 반나절 만에 함께 증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5장은 전부 잠수함을 주면 하겠다는 반서가 붙은 카기였습니다. 캐나다는 계약서에 도장은 안 찍으면서 딸려오는 특점만 골라 챙겨가려던 손님이었던 셈이죠. 그러니 잠수함이라는 열쇠가 빠지는 순간 5장이 한꺼번에 접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화풀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서에 적혀있던 조건이 작동한 겁니다. 그런데 카드가 한 장씩 쌓일수록 여러분 머릿속에도 같은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철강, 무기, 가스, 인력, 그리고 70조 원, 이걸 다 걷어찼다고? 카드 5장이 사라지자 캐나다의 어느 도시부터 비명이 터졌습니다.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따라가 보죠.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수함을 받은 도시와 투자를 잃은 도시가 서로 달랐거든요. 잠수함 발표로 웃은 곳은 동부의 헬리팩스입니다. 대서양에 붙은 해군 도시죠. 반면 한화가 짐을 싼 자리는 온타리오의 제조, 철강 벨트였습니다. 공장과 조선소가 몰려있는 내륙이요. 한 나라 안에서 한쪽은 잔치를 벌이고 다른 쪽은 초상을 치르게 된 셈입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건 온타리오의 수, 세인트 마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시장은 자국 정부 결정에 대놓고 실망했다는 성명을 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제 공장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잔치상을 다 차려놨는데 정작 손님이 발길을 돌린 겁니다. 차려둔 음식은 그대로 식어가는 거예요. 시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밝힐 만큼 이 도시엔 걸린 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사라진 돈의 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7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70조 원짜리 패키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2026년부터 2044년까지 무려 18년에 걸친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 매년 22,000에서 25,000개, 누적으로 43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함께 걸려 있었죠. 쉽게 말해서 한 도시가 한 세대를 먹고 살 밥벌이가 통째로 얹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회계법인 KPMG는 이 투자가 캐나다 경제에 최대 941억에서 963억 캐나다 달러를 보태줄 거라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씨앗 하나 뿌렸을 뿐인데 열매는 그 몇 배로 돌아올 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열매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죠. 강제 공장 하나가 안 들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장에 딸린 하청과 식당과 월급 봉투까지 줄줄이 말라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캐나다가 얻은 게 정말 더 나은 잠수함이 맞는지, 그 잠수함의 정체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죠. 먼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부터 따라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니거든요. 캐나다로 가려던 강제 주문과 조선 인력 훈련, 군용 차량 합작이 그곳에 안 간다면 그 물량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물량이라는 건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만들어지죠. 결국 한화의 본진인 거제조선소, 그 아래 매달린 조선 하청업체들, 그리고 국내 제철벨트로 돌아올 여지가 생깁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지어질 뻔한 공장의 일감이 우리 동네 협력업체의 전역 잔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온타리오가 잃은 밥그릇이 거제와 포항의 밥그릇으로 옮겨 앉는 겁니다. 여러분 지갑과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한 발 물러서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정작 캐나다 국민들은 이 일에 별 관심이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아요. 잠수함을 어디서 사든 내 삶이 달라지냐는 거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캐나다가 무릎을 꿇는 감정적 복수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조건이 사라지자 계약이 스스로 꺼진 것, 구조가 알아서 정리한 자동 손절일 뿐입니다. 화풀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산된 결과였던 거죠. 그러니 이 도미노는 누가 밀어서 쓰러진 게 아니라 받침대가 빠지니 저절로 무너진 겁니다. 캐나다가 한화를 밀어내고 손에 쥔 독일 잠수함, 이게 정말 안전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터집니다. 그 잠수함의 정체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캐나다가 고른 모델은 타입 21 ECD라는 신형입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 아직 세상 어느 바다에서도 실전으로 굴러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호차입니다. 물론 밑바탕은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미 운용 중인 21EA라는 검증된 잠수함을 개량한 모델이니까요. 그러니 아무 근거 없는 물건이라고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량형과 실전 검증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면이 아무리 좋아도 바다에 넣어보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실제로 검증 안 된 잠수함을 덜컥 받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독일에서 214형 잠수함, 이름이 파피니콜리스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시험 운항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물 위를 달리는데 배가 한쪽으로 46도나 기울어 버렸습니다. 46도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서 있기도 힘들 만큼 넘어가기 직전까지 배가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루에선 시끄러운 소음이 터졌고 산소를 만드는 연료전지는 과열됐습니다. 심지어 배 안으로 바닷물까지 샜습니다. 잠수함에 물이 샌다는 건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 해군은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을 쌓은 끝에 2010년에야 겨우 배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가깝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도 같은 독일 214형을 개조한 손원 1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소음 결함이 나왔습니다. 이건 감정 섞인 주장이 아닙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라는 국제중재기구가 내린 판정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1년 9월 ICC는 독일 TKMS의 부품이 불량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136억 8천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TKMS가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그마저도 기각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중재기구가 독일 잠수함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한국도 실제로 독일 잠수함의 결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그 독일 잠수함을, 그것도 실전 이력이 아예 없는 최신형을 골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순서가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캐나다가 계약한 잠수함은 아직 도면과 건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잠수함은 이미 바다에서 실전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출시도 안 된 신차를 시운전 한 번 없이 12대나 한꺼번에 계약한 셈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한국이 실력에서 밀려 탈락한 게 아닙니다. 캐나다가 검증 안 된 리스크를 무려 60조 원 주고 사버린 겁니다. 한화가 짐을 싸자 캐나다가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 후회가 왜 시작됐는지 아시겠죠? 이건 우리끼리 하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캐나다 현지 언론이 먼저 의문을 던졌습니다. 오타와 시티즌과 공영방송 CBC 같은 매체들이 물었습니다. 실전에서 운용 중인 한국 잠수함을 두고 왜 검증도 안 된 신형을 골랐느냐고 말입니다. 자국 정부의 선택을 자국 언론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한화의 잠수함이 이렇게 실전으로 증명된 물건이라면 60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한화는 왜 이걸 붙잡고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답은 이미 2배가 넘는 판에 올라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판이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한화는 이미 2024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사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수금액은 1억 달러, 그해 12월에 도장까지 다 찍었죠. 한국 기업이 미국 땅의 조선소를 통째로 사들인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남의 나라 안방에 우리 공장을 차린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안에 이 조선소의 생산성을 지금의 10배로 끌어올리고 해마다 용접공 200명씩 길러내겠다고 했죠. 캐나다에서 짐을 싸던 바로 그 시기에 미국에선 판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배를 고쳐주는 일이에요. 미 해군에는 함정을 정비하고 수리하는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MRO라고 부릅니다. 이 시장 규모가 얼마냐? 미 해군과 해병대의 2026 회계연도 함정 유지보수 예산만 1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해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이미 이 문을 열었습니다. 2024년 8월 월리 실화함 정비를 국내 최초로 따냈거든요. 자, 여기서 두 판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은 아무리 커도 결국 한 번 팔고 끝나는 장사입니다. 60조가 크긴 하지만 배를 다 넘기고 나면 거래는 끝나죠. 반면 미국의 정비 시장은 평생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건물과 같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있는 30년 내내 해마다 20조 원 규모의 수리 일감이 새로 쏟아지는 시장이거든요. 한화는 이 거대한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들인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 목돈 받고 끝나는 계약과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건물 중 어느 쪽을 잡으시겠습니까? 스케일은 여기서 한 번 더 벌어집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자는 큰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름은 마스가. 규모가 무려 1,050억 달러, 우리 돈 155조 원입니다. 캐나다가 걷어찬 판이 60조인데 미국 쪽 판은 그 2배가 넘는 155조인 셈이죠. 다만 이건 한화 혼자 따낸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국가 대 국가로 맺은 약속이에요. 그 큰 판의 한국판에 우리 조선업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30년 전 독일과 일본에게 기술을 배우던 제자가 이제 세계 조선판의 룰을 정하는 자리에 앉은 겁니다. 선택받기를 기다리던 나라에서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나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야겠습니다. 이게 마냥 장밋빛은 아니거든요.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 안에서 뛰는 배는 미국에서 미국인이 만들어야 한다는 자국 보호 장벽입니다. 이 벽이 안 풀리면 새 배를 짓는 사업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를 고치는 정비 시장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부심에 취해 있을 여유는 없다는 얘기죠. 주가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캐나다 탈락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하나오션 주가는 장중 한때 22% 넘게 빠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회사가 휘청이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캐나다 본계약은 2028년, 매출이 실제로 잡히는 건 2029년 이후였어요. 쉽게 말해서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돈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도 단기 실적엔 별 영향이 없다고 봤죠. 주가가 떨어졌다고 회사가 무너진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묶어보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진짜 힘은 미련 없이 일어설 수 있는 쪽에서 나옵니다. 붙잡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자리가 있는 사람만이 웃으며 자리를 들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화가 잠수함을 놓친 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열쇠가 빠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조건부 카드를 냉정하게 회수하고 2배 큰 판으로 갈아탄 계산된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이유는 더 좋은 잠수함을 산 게 아니라 아직 실전에서 굴러본 적 없는 리스크를 60조나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마음을 바꿔 다시 협상하러 돌아온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조건을 내미시겠습니까? 지난 일은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엔 훨씬 세게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애플은 삼성을 쥐락타락하던 슈퍼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플이 이제 중국 메모리 회사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5달러에 사온 메모리를 소비자에겐 99달러에 팔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메모리 값이 넉 달 만에 4배로 뛰자 애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맥과 아이패드 값을 최대 300달러나 올렸고 주가는 1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찍었죠. 도대체 그 갑질하던 애플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여러분 지갑과도 연결된 이 부메랑의 정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어디일까요? 바로 애플입니다. 그런 애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놓고 말이죠. 증거는 딱 3가지입니다.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가격 인상입니다. 2026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애플이 맥과 아이패드 값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최대 300달러나요. 아이패드 에어 128기가는 599달러에서 749달러가 됐습니다. 무려 25% 인상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도 올랐죠. 256기가 모델이 999달러에서 1199달러가 됐습니다. 맥북 에어는 200달러, 맥북 네오도 100달러가 붙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라인업 전체가 줄줄이 오른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60만원짜리 기기가 하루아침에 75만원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이 사려던 그 제품, 어제와 오늘 값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새 기능도, 새 디자인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메모리 부족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저장 칩 값이 올라서 완제품 값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장 반응입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애플 주가는 1년여 만에 최악의 하루를 찍었습니다. 값을 올렸는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투자자들마저 불안해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증거, 팀 쿡의 실토입니다. 애플 CEO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분기 동안 메모리 값이 4배로 뛰었다고요. 3배가 아닙니다. 4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40년간 이런 건 처음이라고.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 같다고 말이죠. 이 말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강 기업의 수장이 고작 부품값 앞에서 두 손을 든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 증거가 가장 삼진적입니다. 애플이 중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메모리 회사 CXMTT 들어보셨나요? 애플이 이 회사 메모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콧대 높던 애플이 중국산 부품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장면이죠. 왜냐고요? 애플은 그동안 세계 최고 부품만 골라 쓰던 회사였거든요. 그런 회사가 이제 중국 문을 두드립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그림이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5,000원짜리 부품 하나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층짜리 빌딩이 벽돌 한 장 때문에 휘청인 격입니다. 화려한 아이폰도 튼튼한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애플을 흔든 건 손톱만한 메모리 칩 하나였습니다. 값을 올려도 주가가 빠져도 결국 원인은 이 작은 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강 애플이 왜 하필 부품에서 먼저 무너졌을까요? 완제품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고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큰 회사가 부품값 하나에 휘청일 리가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구조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답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는 100년에 한 번 오는 사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단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메모리 값이 왜 갑자기 피었을까요? 팀쿡의 말을 다시 보시죠. 지난 세계 분기만의 4배, 40년간 처음 보는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 세계 1위 회사 CEO 입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엄살이 아니라는 뜻이죠. 숫자로 보면요, DDR5라는 메모리 부품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꽂히는 그 램입니다. 32기가짜리 한 세트가 작년 9월엔 $90였습니다. 우리 돈 약 12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은 $529입니다. 70만 원을 넘습니다. 넉 달 남짓남에 4배가 된 겁니다. 냉면 한 그릇이 갑자기 4그릇 값이 된 셈이죠. 이게 한 번 튀고 만 게 아닙니다. 단일 분기에만 소비자용 D램 계약가가 최대 89% 올랐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집계한 수치죠. 석 달 만에 값이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게다가 2026년 3분기엔 여기서 또 13에서 18% 더 오른다고 봅니다. 이미 오른 값 위에 또 얹히는 거죠. 한 번 붙은 불이 좀처럼 안 꺼지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범인은 AI입니다. 정확히는 AI 데이터 센터죠. 여기서 잠깐, 메모리에도 급이 있습니다. 하나는 HBM이라는 고급 메모리입니다. AI가 밥 대신 찾는 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범용 D램이죠. 여러분 폰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입니다. 말하자면 보통 손님 몫의 밥이죠.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 회사라는 부패가 하나 있습니다. 접시를 찍어내는 원판은 정해져 있죠. 이 원판을 웨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AI라는 거대한 손님이 몰려옵니다. 오더니 고기만 쓸어 담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 고기가 손이 엄청 많이 간다는 겁니다. HBM 1기가를 만들려면 일반 D램 4기가를 찍을 원판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넙장 몫의 밥을 고기 한 점에 쓰는 셈이죠. 같은 공장, 같은 원판을 나눠 씁니다. 그런데 고기 손님이 원판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손님 밥이 동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전체 D램 원판의 약 20%가 이 HBM 하나에 잠식됐습니다. 5판 중 1판이 AI 고기로 빠진 셈이죠. 남은 밥으로 온 세상 폰과 PC를 감당하려니 값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풍기는 잠깐이 아닙니다. 업계는 이 대호왕이니 2030년까지 간다고 봅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못을 박았죠. 메모리 병목은 2030년까지 이어진다. 삼성과 SK,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세상 D램의 95% 넘게 쥐고 있습니다. 물건은 모자란데 만드는 곳은 셋뿐이니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반도체 회사 임원이 애플을 정조준한 발언을 합니다.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메모리 회사의 최고 사업 책임자 수미 사다나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메모리 침체기에 특정 고객이 바닥까지 가격을 후려쳤다. 그 바람에 우리가 공장을 못 늘렸다. 특정 고객이 누구냐고요? 이름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곧장 애플로 읽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값이 쌀 때 애플이 원가까지 쥐어짰습니다. 그러니 메모리 회사들은 돈이 안 됐죠. 돈이 안 되니 공장을 못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수요가 터졌습니다. 공장은 그대로인데 손님은 넘칩니다. 결국 물건이 모자라 값이 폭등한 겁니다.
애플이 옛날에 눌러놓은 그 손이 지금 자기 목을 조르는 셈이죠. 왜 이게 통쾌하냐고요? 숫자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의 총 이익률은 84.9%입니다. 100원어치 팔면 85원이 남는다는 뜻이죠. 과거 최고 호황 때가 62%였습니다. 그 기록마저 훌쩍 넘겼습니다. 늘 의리던 회사가 사상 최고로 돈을 쓸어 담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영리했습니다. 장기 계약을 16건이나 걸었죠. 계약금으로만 220억 달러를 미리 받아뒀습니다. 우리 돈 30조 원이 넘습니다. 낮은 값에 다시는 못 팔도록 바닥 가격을 아예 대못으로 박아버린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회사들은 애플 앞에서 고개 숙이던 을이었습니다. 값을 부르면 부르는 대로 깎이던 처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플이 값 좀 깎아달라 사정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메모리 새 회사가 이 시장의 새로운 슈퍼갑으로 올라선 거죠. 갑과 을이 자리를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더 통쾌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당하는 이 상황, 사실은 애플이 지난 20년간 남에게 해온 짓, 바로 그대로였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 애플이 당하는 이 상황, 사실은 애플이 20년 넘게 남에게 해온 짓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애플이 어떤 회사였는지부터 보시죠. 여러분, 아이폰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마이크론 임원이 흘린 말이 있었죠? 애플은 5달러에 사온 메모리를 소비자에겐 99달러에 붙여 팔았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5,000원짜리를 99,000원에 판 겁니다. 20배 가까이 남긴 거죠. 부품 하나에서만요. 생각해보세요. 5,000원이면 편의점 도시락 하나 값입니다. 그걸 99,000원에 판다는 건 도시락 하나를 10만 원 가까이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라면 그 가게 다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폭리가 아이폰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낸 100만 원 넘는 폰값, 그 상당액이 이런 마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이 고스란히 애플의 곳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애플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부품사를 쥐어짜는 힘이었죠. 애플은 부품 하나를 살 때마다 납품가를 끝까지 후려쳤습니다. 물량이 워낙 크니까요. 우리한테 안 팔면 어디다 팔래? 이게 애플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으로 통했습니다. 이 갑질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아이폰의 두뇌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삼성입니다. 아이폰의 심장인 AP를요. 설계도 받아 대신 찍어주는 위탁 생산, 그걸 삼성이 도맡았습니다. 아이폰 6S에 들어간 A9까지 삼성이 대부분 만들어줬죠. 한때 삼성은 애플의 최대 생산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런데 애플이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 의존도가 높아지자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한 곳에 매달리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2012년 무렵부터 애플은 거래선을 흩어놓기 시작합니다. 대만 TSMC, 인텔, 샌디스크 여러 곳으로 물량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4년 A8 칩부터 핵심 물량을 통째로 TSMC로 넘겨버립니다. 삼성을 키워 쓰다가 아쉬울 게 없어지자 등을 돌린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애플은 당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큰손이었습니다. 그 큰손이 하루아침에 발을 뺀 겁니다. 삼성 입장에선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이죠. 애플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필요할 땐 끌어안고 필요 없어지면 내치고. 쉽게 말하면요, 5,000원에 떼온 물건을 99,000원에 팔던 사장님이 있습니다. 도매상 앞에선 더 깎아라, 안 그럼 옆 가게 간다며 큰 소리 치던 사장님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 그 사장님이 어떤 처지가 됐을까요? 도매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러면서요. 갑이 을이 된 겁니다. 정확히 반대로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에서 봤죠? 메모리 3사가 장기 계약으로 바닥 가격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마이크론만 봐도 16건, 계약금 220억 달러로 값을 묶었죠? 이제 애플이 아무리 물량으로 협박해도 안 통합니다. 안 사면 딴 데 판다. 예전엔 애플이 하던 말이었죠? 지금은 메모리 회사가 애플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메랑입니다. 던진 사람에게 정확히 되돌아오는 그 부메랑이요.
애플이 20년간 부품사에 휘두르던 그 칼이 이제 애플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남을 후려치던 손이 이번엔 자기가 후려쳐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이보다 통쾌한 인과응보가 있을까요? 갑질로 쌓아 올린 제국이 바로 그 갑질의 방식 그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이보다 정확한 사례가 없습니다. 애플의 이 갑질 DNA가 지금의 위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되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애플도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구가 바로 중국 메모리입니다. 삼성과 SK가 이렇게 나온다면 중국에서 싼 값에 메모리를 사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 카드에도 애플이 미처 못 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애플의 이 중국 구걸이 왜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수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이 찾은 탈출구를 볼 차례입니다. 바로 중국 메모리입니다. 2026년 2월 애플이 중국 CXMT와 YMTC의 메모리를 쓰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18 시리즈와 맥에 넣겠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중국 부품에 손을 내민다. 그 자체로 이미 이상한 그림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중국산이면 훨씬 싸지 않냐? 그럼 애플이 값을 낮춰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함정입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이 그림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먼저 숫자로 보면요. 중국 CXMT 메모리는 선두 업체보다 겨우 5에서 10% 쌉니다. 쉽게 말하면 만원짜리가 9,000원, 잘해야 9,500원 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던 반값, 그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겉에 붙은 가격표 말고 같은 양을 담는데 실제로 드는 진짜 원가가 있습니다. 이걸 비트당 원가라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30% 넘게 비쌉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싸 보이는 가격표 뒤에서 실제로는 만드는데 돈이 더 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 주력인 DDR5, 이 최신 메모리도 비트당 원가로 따지면 중국산이 더 비쌉니다. 결국 중국은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싸게 파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지고 파는 미끼 상품인 셈이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대량으로 쓰는 건 비현실적이다. 이건 실제로 쓰려는 게 아니라 삼성과 SK한테 값 깎아달라고 들이미는 협상 카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20년 단골 가게 앞에서 나 이제 옆집 갈 거야 하고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옆집이 더 비쌉니다. 물건도 단골 가게만 못합니다. 그러니 진짜 옮길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냥 단골 사장님 겁주려고 옆집 간판을 손가락질한 것뿐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진짜로 넣는 물량은 저가형 아이폰 18이 그것도 가장 낮은 사양에 들어가는 정도뿐입니다. 게다가 정작 중국 사람들은 비싼 프로와 프로맥스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저가 모델 주문량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협상 카드로는 흔들어 보지만 실제로 쓰이는 양은 손톱만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카드는 애플 목에도 칼입니다. CXMT는 미국이 지정한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잘못 쓰면 애플이 제재를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1위 부자 회사가 부품 하나 잘못 골랐다가 미국한테 두들겨 맞는 그림, 애플이 절대 감수할 수 없죠. 그래서 애플은 지금 백악관에 로비를 하고 있고 쓴다 해도 중국 안에서 파는 아이폰에만 넣을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아이폰이 아니라 중국 내수용에만 살짝 발을 담그겠다는 겁니다. 협상 카드치고는 실체가 참 얇죠.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애플이 중국으로 갈아탄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는 아이폰 값은 절대 안 내려갑니다. 애초에 값을 내리려는 카드가 아니었으니까요. 싸게 사서 여러분한테 싸게 넘기는 그림이 아니라 삼성과 SK를 겁줘서 자기 원가만 지키려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CXMT라는 회사, 어느새 세계 D램 시장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점유율이 8%입니다. 2026년 매출은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0조 원을 넘길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애플이 협상용으로 만지작거리는 사이 중국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실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한국 반도체가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앞서 있다고 내일도 앞선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방심하는 순간 오늘 애플이 겪는 일을 내일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애플의 중국 카드는 이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값을 내리려는 게 아니라 협상용, 실제로는 더 비싼 카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진짜 웃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자, 여기서 인트로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잘 나가던 애플이 왜 갑에서 을로 떨어졌나? 답은 이겁니다. 힘의 판 자체가 통째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완제품을 쥔 자가 왕이던 시대에서 부품을 쥔 자가 왕이 되는 시대로 그 판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애플의 라이벌 하면 삼성 갤럭시를 떠올립니다. 폰 대 폰, 완제품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애플을 무릎 꿇린 건 갤럭시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폰 안에 숨은 손톱만한 부품, 바로 메모리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로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숨쉬는 칩 한 조각이 세계 최강 기업의 목줄을 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화려한 간판 싸움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그 건물의 기둥을 쥐고 있던 쪽이 진짜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애플은 간판만 봤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조용히 기둥을 쥐고 있었고요. 간판이야 언제든 새로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을 뽑으면 건물이 통째로 주저앉죠. 애플이 지금 겪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는 2026년 6월 19일 37만 4,500원,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약 456%, 5배 넘게 뛴 겁니다. 쉽게 말해 1년 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5,5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 세계 1위 애플은 반대로 부품값에 짓눌려 주가가 1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찍었죠. 이 낙차 하나에 힘의 이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약 18배 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년 사이에 18배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영업이익 15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까지 있죠.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부품을 준 쪽으로 세상의 돈이 통째로 쏠리고 있다는 것. 애플이 폰 한 대 팔아 벌던 그 돈이 이제는 폰 속 부품을 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AI 시대의 진짜 금맥은 HBM, AI가 밥 대신 찾는 고급 메모리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의 약 62%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세계에 팔리는 10개 중 6개가 SK 겁니다. 엔비디아가 다음 세대 HBM4로 확보한 물량의 약 3분의 2도 SK 몫이고요. 삼성은 그 HBM4를 세계 최초로 상용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을 한국 두 회사가 나눠진 셈입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애플조차 굴복시킨 부품 지배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삼성이 모든 걸 이겼다. 그렇게 끝내면 절반만 본 겁니다. 같은 반도체라도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도 받아 대신 찍어주는 공장 쪽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장에서 대만 TSMC 점유율이 약 69.9%입니다. 삼성은요, 겨우 7.2%입니다. 10개 중 7개를 대만이 가져가고 삼성은 한 개도 못 채우는 격이죠. 메모리에서 왕이 된 삼성이 파운드리에서는 여전히 대만을 한참 올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모리는 역전에 성공했지만 파운드리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쪽 손엔 왕관을 쥐었고 다른 손엔 아직 빚이 남은 셈이죠. 완제품이든 부품이든 한쪽이 다 이기는 싸움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큰 그림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애플조차 결국 부품 하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제품이 왕이던 시대가 저물고 부품을 쥔 자가 왕이 되는 시대.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 판이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 강 건너 불구경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품값이 오르면 그 값은 결국 완제품 가격표에 붙습니다. 이 거대한 판이 뒤집히는 값을 결국 누가 치르게 될까요? 다음 차례가 바로 여러분 지갑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애플의 몰락은 과거 갑질의 부메랑입니다. 5달러짜리 메모리를 99달러에 팔던 회사가 이제 부품값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100년에 한 번 오는 메모리 대홍수입니다. AI가 고급 메모리를 쓸어가자 우리 몫에 일반 메모리가 동났습니다. 셋째, 힘의 판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화려한 완제품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부품을 쥔 쪽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이라 싸다는 착각,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애플의 중국행은 실사용이 아니라 협상용 카드였죠. 중국산은 5에서 10%만 쌉니다. 오히려 비트당 원가는 30% 넘게 비싸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불똥,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애플이 올린 300달러는 시작일 뿐입니다. 일반 메모리 품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번집니다. 노트북으로 번지고 PC와 게임기 값까지 밀어올립니다. 아이폰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아이폰 18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요. DDR5 32기가 한 세트가 넉 달 만에 90달러에서 529달러로 뛰었습니다. 무려 4배입니다. 이 값이 그대로 여러분이 살 폰과 노트북 원가로 옮겨 붙습니다. 부품 하나 오른 게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자체가 통째로 비싸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AI 데이터 센터가 삼킨 그 막대한 비용을 정작 누가 대신 내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갑이 그 청구서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기업이 벌인 투자, 정산은 소비자가 하는 셈이죠.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꼭 바꿔야 할 폰이나 노트북이 있다면 값이 더 뛰기 전에 지금을 한번 따져보세요. 반년만 미뤄도 같은 사양을 더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둘, 중국산이니까 싸겠지 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그 착각이 오히려 당신 지갑을 노립니다. 여러분은 아직 아이폰 쓰시나요? 아니면 갈아타셨나요?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 여러분이라면 지갑을 여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꼭 들려주세요.